사랑의 이론, 사랑을 견고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사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이론이 패배주의적일 필요는 없다. 사랑은 환상적이고 모호하며 애써 노력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믿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낭만적인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가로막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쓰레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낭만적인 사랑은 종종 잘못된 이론 때문에 잘못 인도되어 우스꽝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매우 지적이고 통찰력이 있다. 사랑은 멍청한 느낌이나 텅 빈 추상이 아니다. 사랑은 특정한 유형의 통찰이며 열정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애정이 초점을 맞추는 일련의 과정이다. 우리가 감정이 보여주는 심오한 통찰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종 맹목적이고 유치하고 기만적이고 가식적인 것들이 우리가 합리라고 찬양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제시하는 심오한 합리화이다. 파스칼의 말을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성이 너무 어리석어 혹은 너무 오만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나름의 합리가 있다. 합리가 가장 비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각자는 자기 고립적이며 자기 규정적인 개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철학은 이 생각을 전제하고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자부심은 이 생각을 지지하며 우리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 생각을 보증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상호 규정되는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상호 구성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은 별개의 고립된 자들의 신비한 결합이 아니라 상호 규정된 자아의 창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 사랑의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의 이론이다. 여기서 자아는 공유된 자아, 두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고 소유되는 자아. 사랑의 이론이 해서는 안 될 것은 이터성이라는 개념의 안개 속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야에 놓치게 만들거나 사랑의 디테일에 불과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사유하고 싶은 이론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서 적어도 플라톤과 그의 동시대 친구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사랑을 두 영혼의 융합 혹은 결합으로 보는 형이상학적인 관점이다. 이 생각은 기독교와 낭만주의 철학에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진술은 플라톤의 위대한 대화로 향연에 등장하는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람이란 공유된 자 정체성,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차지하려는 절절한 필생의 노력이라고 제안한다.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런 생각을 희극적으로 말한다. 즉 우리 모두는 한때 두 겹으로 존재했는데 너무 오만해서 제우스가 우리를 사과처럼 둘로 싹둑 잘렸다는 것이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완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내린 결론이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터무니없지만은 결론은 심오하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이 결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재정의하는 경험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의 발명이 이 오래된 비유를 계승했지만 개인성, 결혼, 가족, 자아의 인격적인 특성,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근대적인 관념을 전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낭만적인 사랑은 근대의 발명품으로서 불과 몇 세기 전에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명백히 예외가 되는 사례들, 근대적이지 않은 낭만적인 사랑의 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래전 성경에서 나오는 시절 솔로몬의 영혼보다 더 낭만적인 감수성을 찾기란 힘들다.
그러나 한두 예외적인 개인들이 보여주는 드문 감정이 일반적인 관점을 가리킬 수는 없다. 솔로몬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보면 또 같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 것 같네요. 자유, 결혼, 사회, 경제적인 요구 및 가족에 대한 고려와는 별개로 여유롭게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하는 감정이다. 다른 한편 성적인 또 애착과 또 애정을 모두 사랑이라고 쉽게 전제해서는 안 된다. 성적인 모든 문화에 고약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런 열정은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가 사랑을 발명했다고 주장할 때 나는 그 문화가 이 성적인 것을 발명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문화는 상이한 일련의 생각과 관점을 전제하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발명했다. 또 내가 사랑을 재발명해야 한다고 말할 때 사랑에 미리 주어진 요소나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만 우리 자신이 발명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개념적인 감정적인 맥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각자가 혹은 개개의 커플들이 사랑에 관한 생각을 발명하지는 않는다. 물론 사랑관념에는 여러 변형들과 중요한 결정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형과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맥락과 확립된 개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기술하는 사실상 모든 개념들은 항구적인 긴장 상태에 있다는 점보다 적절히 말하자면 변증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긴장 상태에서 어느 한 주장은 다른 주장이 당기는 힘에 맞설 경우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나의 핵심적인 주장, 즉 사랑은 타인과 더불어서 타인을 통해 자신을 다시 상상하는 경험이라는 주장은 낭만적인 사랑의 전제인 개인의 정체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감정과 익숙한 흥분을 낳는 것이 바로 이 변증법이다. 내 생각에 맥스웰은 그저 코일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코일 통해서 일어나는 자력의 운동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발전기를 발명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좀 더 가까운 문제로 이야기하자면 성의 흥분과 환희가 일어나는 것은 피부와 피부가 서로 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의 운동,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관되는 더 변증법적인 개념, 또 개인으로서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결합으로서의 운동 때문이다. 내가 공유된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 결과적으로 그 사랑은 과정이지 상태가 아니다. 개인과 결합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평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오류이다. 이런 평면성에 빠졌기 때문에 개변론자들은 사랑이 파괴적이라는 게 확실히 보일 때도 사랑은 항상 좋다고 주장하고, 조력자들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경이로운 것인지 인정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이론은 개인적인 경험에 토대를 둔 이론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랑의 이론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과학과 역사와 비교 문화 인류학과 문학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사랑의 이루는 수많은 컨트리송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옳다면 사랑의 이루는 모든 독자에게 익숙하게 다가와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관념에 기대고 관념은 시간이 흐르며 변한다. 한때는 잘 작동했던 관념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한때 해방적이었던 것이 관념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될 수도 있다. 또 폐기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관념이 영감을 주는 계시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는 소박한 생각이 이런 계시적인 관념에 해당한다. 사랑이 터져나올 때 사랑은 그저 발견되거나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관념도 여기에 들어간다. 개발. 사랑이란 뭔가 이런데 일상에서 불가해야 한 감정, 잘 인어 또
사랑하니? 이번엔 진짜야. 사랑이란 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25년 당신의 음식을 만들었고 당신의 옷을 빨았어요. 다시 질문해.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평생에 걸친 봉사와 헌신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다. 이것이 낭만적인 사랑인가? 이 물음은 감각적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결정적인 질문은 나는 매혹의 시선으로 80대 정도 되는 부부가 이른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 시골 마을에 있는 홀리데이 커피숍에 천천히 앉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나는 혼자 여행 중이었다. 나는 작가처럼 이야기를 짜기 시작했다. 위스콘신주 시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짧은 구에 오래전에 떠난 가족들로 넘쳐나는 작은 마을의 결혼식, 자녀들과 가정과의 의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에 계속된 상처를 남기는 치명적인 싸움, 어떤 기대도 없는 틀에 박힌 또 조용한 저녁과 무리한 친절로 가득한 결혼으로 정착되기 전 두 사람이 나눈 것을 몇 주 동안에 또 나는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인가? 자, 영혼의 결합. 최근에 만난 한 젊은 남녀를 생각해보자. 이미 낡아버린 표현을 쓰자면 이들은 아직 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강간이 계속되는 상태이고, 이런 표현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욕망과 그런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두 사람 아무리 애를 써도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다. 남자는 정말로 여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느낀다. 두 사람 모두 말할 준비가. 그러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하고 감정은 예측할 수 없다. 관계를 계속 끌려가려면 심각한 개인적인 위험과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은 이것이 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아는가? 사랑하는지 알려면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이다. 사랑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법을 망친다고 불평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들어보면 해도 망쳐지는 것이라면 사랑은 싸구려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을 분석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혹은 사랑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런 정확함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랑을 상당히 세밀히 구분하면서 그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걱정한다. 젊은 여성은 필사적으로 접근해오는 남자친구를 거절하면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런 식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남자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너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건 열병일 뿐이야. 하지만 사랑과 열병은 어떻게 다르고 우린 그 차이를 어떻게 아는가? 사춘기 젊은이들은 나는 너를 이렇게 다음에 진짜로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진리를 통해 훌륭한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 그녀는 저렇게 불행하고 파괴적이었던 이혼 절차가 끝난 뒤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시간에 그 남자와 사귀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흠모했고 그와 보내는 시간을 즐겼다. 그녀는 남은 인생을 그와 행복하게 보내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그슬픈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38의 나이에 한 번 결혼했다가 다시 가족을 꾸리기로 한 남자를 생각해보자. 한두 달 정도 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남자는 모든 여성들이 잘 알고 있고 경멸에 맞지 않는 준비된 멘트를 늘어놓는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를 읊어대는 남자의 경우는 또 어떤가? 그 남자는 거짓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바이올린 연주하면서도 사랑은 사랑일 수 있는가? 이런 이혼을 과정을 겪으며 심신이 피폐해진 친구가 있다. 그는 이혼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버린 아내를 속 빼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혼한 아내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상황을 바꾸며
이혼하면서 심신이 피폐해진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버린 아내와의 딴판의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한 젊은 여성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심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녀는 남자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너무 또 특별히 재밌거나 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남자를 믿을 만하거나 사려 깊지 않으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한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자신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녀는 남자에게 당신을 사랑해라고 불쑥 내뱉는다. 그리고 그에게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남자를 사랑하는가? 오셀로는 데모나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그녀를 목살로 죽인다. 이것이 사랑인가? 결정적인 질문은 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종종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6년 뒤에 이 열애는 지향으로 끝난다. 그녀는 의혹에 찬 시선으로 자신에게 물어본다. 내가 과연 그를 사랑하기는 했는가? 과거의 감정을 다시 파악하기 어렵다. 과거의 감정이 의심과 쓰라림으로 씻겨 나간 후에는 특히 그렇다. 우리는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다툼과 오해는 지워버리며 달콤했던 순간을 상상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뭔 소용이 있어? 다 지난 일인데 라는 식으로 말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질문에 공감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데